여러분이 계신 이곳의 주파수는 비밀기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구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단단한 세계로 수많은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시인입니다. 서현우 시인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윤우입니다. 아까 양력을 읽어주시는데 네. 너무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많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다음 시집이 내년 1, 2, 3월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원고를 넘겼고 네.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산문집이 나오면 제가 계약된 책들은 다 털어내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5년 동안 책을 내지 않고 작품 발표만 하겠다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는데 그거는 제가 많이 소진되었다는 느낌 때문이고 저를 들끓게 하는 것이 이런 계약이나 책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본연의 것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서너 개의 단어로 된 사전. 이게 뾰로롱이 있거든요. 자신감이 없는 네. 효과음이. 유튜브 할 때는 이제 편집이 아이고.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두 번이나. 첫 번째 키워드는 혹한. 저는 이걸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로서 이걸 가져왔고 사실 어디 가서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하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각자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것들을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힘듦을 어떻게든 덜어내야 하는데 그 방식이 저는 항상 실쓰는 거였던 것 같아요. 행사장에서 많이 말하지만 제가 작품 활동이 왕성하다는 건 제 마음에 혹한이 찾아왔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래에는 사실 더 힘들었고 오늘도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혼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어떤 혹한은 작가로서 느끼는 혹한인 것 같아요. 어떤 작가의 윤리의식과 시대적인 감수성이 결여되었을 때 작품과 작가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검열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고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도움이 많이 필요했고 힘들었을 때 이 시집을 쓰면서 좀 많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 혹한은 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저만의 방식으로 저만의 정의를 내려가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혹한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분위기를 완화를 해보자면 더위와 추위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더위고요. 저는 역시 여름. 네. 더위를 잘 안 타기 때문에 여름을 좋아하기도 하고 내복을 11월에서 4월까지 입거든요.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어떤 겨울을 되게 싫어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겨울에 어떤 또 다른 진면모 같은 것들을 볼 때 좀 기쁘고 붕어빵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계절들과 어울리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소중한 것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모두들 혹한의 눈보라를 찾아 떠났지만 우리는 여름으로 갔다. 아마도 여름은 우리를 원했던 것 같다. 너는 왜 밤에만 친절하지? 너는 왜 밤에만 기대려고 해? 환한 대낮엔 왜 어리석은 것이지? 재물을 지켜보던 신은 백야를 주었다. 눈이 멀기를 매일 기도했다. 오늘의 안가님이 어딘가에 긴 겨울을 만든다고 했다. 다 녹은 눈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여름을 계속 잊는다고 했다. 만개하는 물빛. 한때 토르소에 스며든 여름의 빛은 녹아 어떤 겨울을 아프게 데려오기도 한다. 주춤하는 사이에 빚어지는 커다란 흉상. 몇 억 년 전의 메아리가 계속된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갖게 될 목소리. 계곡에 발 담그던 신의 호명과 함께 우리는 여름의 재물이 되고
신의 가호를 받은 사람만이 땀을 흘릴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여름의 광물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투명한 이끼를 밟으며 서로 땀을 닦아줄 때에도 땀이 나는 이 온화한 노동을 끝내지 않으려고 우리는 서로가 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더 크게 치셔도 상관없어요. 네, 항이 안 들어오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다입니다. 사실 뭐 바다는 친구들끼리도 많이 가고 혼자서도 가고. 저희도 바다를 본 적이 있죠. 그 한국은 아니고 일본의 요코하마. 아, 네, 요코하마 네. 있고. 유독 요코하마가 기억에 남는 것이 저희는 갈 때까지 몰랐습니다. 요코하마 항구가 그렇게 로맨틱할 줄은 저희 둘이 갔거든요. 그때 아마 크리스마스 즈음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시기도 잘못 잡았어요.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어느 다리를 건너는데 지날 때마다 노래가 가로등이 쫙쫙 켜지듯이 노래가 나와요. 맞아요. 정말 첫눈처럼 이제 눈이 또 오는 거예요. 와, 이거는 우린 다시는 여기서 만나지 말자. 되게 좋았어요. 아니 우리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친구가 그 핸드폰 카메라 어플을 푸디라는 어플을 쓰는데 맛있게 필터로 저를 온통 다 찍어주는 사진들이 되게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진짜 로맨틱해 보이고. 네, 일종의 추억이라면 추억이겠죠. 바다라는 키워드로는 이제 산문을 한 편 읽어주실 거예요. 네. 바다에 대해서라면 이제 그만 말하자.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나면 꼭 바다에 갔다. 바다는 거대한 무덤 같아서 아무나 잡고 고해성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저 왔어요. 또 왔구나 하는 인기척 없이 다녀가는 것이다. 바다라면 할 말이 아주 많다가도 이내 무얼 말할 수 있을까 침묵을 지키게 된다. 바다는 나를 곤란하게 한다.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걸 잘 알면서도 자주 바다 앞으로 찾아가 엎드린다. 매일 해변에 출석하던 때가 있었다. 몸에 물을 묻히긴 싫고 해변을 떠나면 딱히 할 것이 없는 섬에서 나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물놀이하지 않고 호객 행위를 하지 않았다. 백사장에 상주하는 흰 개도 꼬리를 흔들지 않았고 비가 와 서둘러 해변을 떠나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올 일도 없었다. 그 무료함을 거대하게 펼쳐놓으니 마치 바다와 대결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바다가 신난 게 아니라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신난 것이었으므로 텅 빈 들썩임을 겨루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편안하신가요? 편안한 사람. 하나만한 질문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진짜 몇 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면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엔 그냥 나의 어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가장 편하고 그 사람이 만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최근에 근황을 계속 나누고 있는 사이가 가장 편하고 그 대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전 무언가를 욕할 때 가장 재밌었거든요, 대화가. 네. 뭔가를 막 헐뜯고 그렇죠. 비난하고 막 막. 이러면서.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제 안에 계속 생채기가 남는 걸 몰랐어요. 제가 그렇죠. 그걸 알았더라면 일찍 끊었을 텐데.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원치 않았던 침묵이 찾아오는 순간,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알 수 없는 이런 것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최대한 깨려고 하시는 타입이신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조급하게. 어색해하고.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조급함을 느껴서 하는 행동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더라고요.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막 지어내서 갑자기 하게 되었을 때 그게 어떤 무리를 일으키게 되는 발언하거나 성급해지고 상처가 되는 말이 되기도 해서 저는 그냥 그 침묵을 좀 지키는 편이고 상대도 불안해하고 저도 불안해할 때 왜 이렇게 침묵이 들이우는 게 싫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아니 괜찮아 하면 이제 또 둘 다 말 없고 약간 이런 거. 네. 근데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안 깨면 불안해하고 우리는 너무 먼 사이가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성급히 깨려고 하면은 관계가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픈북. 대화를 읽으면 관측되는 기후가 있다. 소나기를 맞지 않았는데 춥지? 하며 건네는 찻잔 속의 소용돌이.
침묵은 희미해진다. 펼쳐놓은 표정에 네가 없어 틀린 예보. 체온에 깜빡 속을 뻔한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두꺼워진다. 영영 보지 않을 책처럼, 또 만나자는 약속처럼 시작과 끝에 모든 구절은 반복된다. 꿈에서 접질린 손목으로 밥을 푸고 꼭꼭 씹어 먹으며 유의하는 슬픔은 자꾸 건강해진다. 미워하는 사람을 가둔 방마다 흉측한 내가 있고 그런 나를 부르는 너의 친밀한 목소리가 헐겁다. 시합이 되어버린 감정 때문에 길을 잃은 집은 고작 41칸. 한 칸에 한 편에 배치된 책장이 기울어진 두꺼운 책. 그 속엔 온통 잃어버린 사람의 이름들로 쓰인 글이 있다. 날씨와 위로로 대신할 수 없는 구절마다 우리는 영영 찾지 못한 오탈처처럼 틀리게 기록되어 있다. 밑줄만이 우리를 덧치하는. 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어느 누구의 모든 사연. 저희 연습을 항상 하는데도 그때도 안 맞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이 코너명은 이제 이 시집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에서 패러디에서 따왔고요. 오늘 드디어 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연을 시인님이 읽고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사연의 주제는 여름이 오면 당신이 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였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서윤희 시인님께서 직접 읽어주시죠. 여름이 오면 초록을 보러 가는 것을 즐깁니다. 워낙 더위를 많이 타는 탓에 여름을 즐길 만한 힘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초록을 보면 몸을 감싸는 열기를 이겨낼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 좋습니다. 무엇보다 물놀이를 즐기는데 계곡을 둘러싼 자연의 초록을 보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어 흥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 치앙마이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정말 초록을 많이 경험을 하고 오면서 초록색이 주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을 좀 긍정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숲속에 있는 카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숲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 테라스로 나오면 정말 나무가 거의 반쯤 테라스를 뒤덮고 있는 그런 카페였는데 예전에는 좀 푸른색 하면은 파란색에 좀 더 가까웠다면 근래에는 초록색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식물도 되게 많이 기르고 초록색을 찾아가는 어떤 저만의 생활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이 사연을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무엇에 집중했는지 이거를 인화해서 딱 보게 되면 거의 꽃 사진, 나무 사진이 진짜 많은데 어느 날은 제가 그런 게 너무 예뻐서 카카오톡 그걸 다 해놨는데 네. 동생이 다른 연배로 네. 계정이 바뀌더라고요. 네. 서울에서 이런 초록을 즐기려면 집값이 네. 이 사연에 있는 시들은 낭독을 하지는 않을 건데 제가 한 문단 정도 읽어드리고 싶은 것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끝말잇기가 끝나지 않고 태어나 죽을 때까지 불러도 부를 수 없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옛날 사람에겐 편지를 붙이지 못했다. 크고 넉넉한 봉투가 없어서. 온실 속엔 향기가 없는 꽃이 피었다. 아무도 꽃을 꺾지 않는 정원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았다. 바라봐줄 사람만 있다면 살아야 하는 것이 씨앗인 오늘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닿기. 수영장도 좋지만 혼자 아니면 가까운 사람 한 명과 날짜, 시간, 장소, 준비물 정하지 않고 바다로 갑니다. 짜릿짠 해수가 몸에 닿고 뜨거운 해에 증발하는 촉각에 터지는 감각과 가만히 앉아있을 적 얼마나 오래 앉아있건 간에 새삼스레 부딪혀오는 낮과 밤의 바다 모양새, 바닷소리, 바다 내음까지. 올해는 안목해변으로 갔다 왔습니다. 참 즐거웠어요.
참 즐거웠어요라는 이 마지막 문장이 좀 좋았어요. 그 사람이 즐거웠다는 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참 즐거웠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서는 좀 듣고 싶은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다 모양새라는 단어를 쓰신 게 참 좋았어요. 휴가저택이라는 표지를 구상할 때에도 바다 모양새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바다의 모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지만 그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내가 느끼는 그 바다의 어떤 장면을 간직한다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참 즐거우셨다고 해서 좋았습니다. 네, 자수할 수 있는 그 감상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도 몇 개의 사건, 뉴스가 막 터져버리는 속보로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너무 무서워요. 이 사이에서 어떤 그 즐거움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여름을 그래도 최대한 어떤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소한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 안에 파도를 약간 일으켜주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목해변이 그런데 어디에 있는 강릉에 딱딱하고 시무룩하게 쉽게 쓰고 어렵게 지우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쓰고 쉽게 지운다는 말을 잘못 말한 것 같군요. 아저씨는 뉴스를 보며 내게 묻습니다. 구제역에 생매장 당하는 돼지떼가 나옵니다.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지 재차 묻습니다. 큰일이라면서 앵커의 말에 집중합니다. 나는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아저씨 귀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고, 나는 부질없는 일을 종종 겪습니다. 나를 이미 건너가 버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증거는 내 안에 있습니다. 인멸 우려는 없습니다. 제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자의 가슴에 남겨진 침묵, 손자국, 입김, 말줄임표. 돼지 농장의 주인은 막 하소연을 시작합니다. 국도 끝에는 방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 생각한 적 있습니다. 멸균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더러운 것만 골라 가져가면 더러운 것이 두려워질 텐데, 밤안개처럼 확산되는 소독가스 속에서 나는 궁금해합니다. 돼지는 이제 누구의 목젖으로 울어야 할까? 영혼도 생강을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귀가 어두운 노인은 돼지들이 인간을 잡아먹는 시대가 왔다고 믿을 것입니다. 벌을 받는 거구나. 그거 하나 보려고 여지껏 살아왔지. 탐탁치 않은 가래를 삽쪽으로 뱉을 것입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 쉽게 죽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어렵게 죽고 쉽게 살아간다는 말은 희망을 긁어낸 말 같군요. 술 먹은 다음 날 삼겹살 한 근 덜레덜레 사오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정육점 문 닫고 바람은 차가운데 아직 오지 않고요. 빈손은 모두 어디에서 서로를 비벼대고 있을까요? 사랑은 왜 확산될수록 더러워지는 걸까요? 왜 그것이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여름이 오면 목적지 없이 길을 나섰다가 번화가를 둘러보고 집에 돌아옵니다. 기대감이 만둣집 연기처럼 자욱한 거리를 걷는 게 좋아서요. 카페테리아에 마주 앉은 연인과 거리극을 구경하는 무리들, 버뮤다 골목에서 거리로 남몰래 스며드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다 문득 외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여름이면 날벌레라도 된 듯 내용 가득한 거리로 이끌려 들어가요. 별 방법도 없으면서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계획이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친구들과 뭐 준비물도 없이 약속도 없이 바다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에선 없는 일이에요. 무언가를 계획하지 않고 약속 없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는 사실 나를 조건 없이 내던지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데 제게는 아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에서 무작정 거리를 배회하다가 별 방법도 없으면서 이 거리와 접촉하는 이 사람의 어떤 작은 용기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연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 이제 일본 여행을 갈 때 아마 저희가 둘 다 처음 해외 여행이었죠. 네.
그때 거의 PPT부터 엑셀까지 준비를 해서 완벽한 계획성 하에 움직였어요. 몇 시엔 조식을 먹어야 돼. 근데 그런 건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식 단 한 번도 먹지 네. 못해요. 근데 거의 진짜 분 단위로 저희가 쪼갰어요. 그리고 얼마를 쓸지 막 이런 거 가계부까지 써가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 게 눈에 예쁜 거 있으면 바로 사요. 시를 쓸 때랑 산문을 쓸 때 중에 어떨 때 더 솔직하세요? 저는 문학을 할 때 솔직한 마음을 좀 갖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솔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날 이렇게 뭔가 헐벗은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강박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여기 리플렛에도 실린 산문을 보시면 그동안 써왔던 어떤 아주 줄글의 산문 방식이 아니에요. 되게 문장과 문장 간격의 어떤 호흡을 주면서 되게 시적인 산문을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저는 요즘에 좋더라고요. 시랑 산문을 구분하는 것은 제 안에서의 어떤 동의만 있으면 되지 특별하게 그런 거를 이렇게 구획을 나누고 싶진 않다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문학 앞에 서되 문학 위로 올라서는 것도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올해 시를 일찍 쓰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조금 후회를 했어요. 너무 일찍 시작해서 너무 금방 지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일찍 시작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제 이야기를 마주할 때 솔직할 수 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봤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풍부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독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제 시를 이렇게 세상에 꺼내놓는 일을 하면 제가 지쳐가는 어떤 제 작가의 그 시간 속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좀 받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주눅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작별 인사 대신에 이제 그 산문을 짧게 낭독을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어려운 시간 속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려운 일들이 손님처럼 찾아들면 가장 가난하고 야윈 곳부터 훤히 드러나게 된다. 마음이 허물어질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이 적이 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나를 잃어버린 날엔 울부짖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슬픔이 태어났다. 우리는 슬픔을 참을 수 없어 한다. 작은 기쁨을 던져 그것을 깨트리려 하거나 위협을 한다. 슬플 겨를도 없이 시간에 매몰되어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까지로 건너가기도 한다. 그곳에서 슬픔은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는 슬픔을 기다리지 않는다. 비극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견디던 시간을 묵묵하게 지나와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고독에게 보내는 응원의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고요하되 열렬함으로 우리에게로 온 슬픔은 우리가 마중을 나가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한다. 감사합니다.